독일의 유보트가 어마어마한 전과들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잠수함을 찾아라. 이 미션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물속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뭐 귀를 물에 넣어야 되나? 이렇게 나팔로 꽂아갖고 듣는 거 이것도 생각하잖아요. 준비한 거야 지금? 네. 근데 정말 이걸 했대요. 오늘은 조금 더 우리 김상욱 교수님 게스트의 세계관, 이 평화주의 너무 좋아요. 반영을 해서 원래 물리학이 사람을 죽이려는 건 절대 아니죠. 원래 물리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물리학을 우린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삶을 갖다가 편리하게 한 그런 또 물리학, 하지만 전쟁과는 관계된 물리학을 오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하면 형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새롭고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무기 중에 하나가 유보트죠. 맞습니다. 유보트가 과학과 전쟁과의 이 관계를 맺어준 중요한 매개였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잠수함의 성능이 이렇게 좋지 못해갖고 독일 해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천덕꾸러기였다고요. 그런데 전쟁이 막상 터지고 나서 독일의 유보트가 어마어마한 전과들을 내기 시작했거든요. 1914년 8월 달에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9월 달에 독일 유보트 한 척 U9이 영국 해군이 자랑하는 한 척에 12,000톤짜리 장갑 순양함 3척을 한꺼번에 격침시킨 일이 그때 발생했어요. 와, 이 잠수함이 어마어마한 무기구나라는 이런 인식이 전환이 있었고요. 그때부터 독일은 더 많은 잠수함을 내보내서 군함과 상선들을 격침시키기 시작했죠. 특히 독일은 사실 해군에 있어서는 당시 영국에 많이 밀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잠수함이 없었다면은 과연 바다에서 싸움을 제대로 해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비용 대비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한 그런 무기라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유보트 더 많이 찍어내고 더 많이 내보내는, 그래서 1915년에는 영국 해역에 있는 모든 상선들을 격침시키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라는 아주 전면적인 작전까지 펼치게 되죠. 독일의 잠수함이 지금의 드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드론이 탱크를 막 잡잖아요. 정말 비용이 얼마 안 된 그런 무기 가지고 마치 엄청난 전함들을 잠수함을 격침시킨다는 게 영국 입장에서는 정말 땅을 치고 통탄을 이겼을 거야. 그때 잠수함에 대한 대책이 없었으니까 이걸 찾는 게 당면 과제였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영국 해군부에서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서 발명 및 연구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의 중요한 테마가 바로 잠수함을 찾아라, 이 미션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죠. 전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위원회가 유명한 과학자? 누구지?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러더포드가 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고체 물리학 때 배우는 브래그, 둘 다 노벨상 받은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잠수함 잡는 일에 참여했구나라는 거에 뭐 당연한 게 양쪽 다 그러지 않았나? 독일도 노벨상 수상자들이 몽땅 다 전쟁에 투입됐고, 그렇죠. 관련된 일을 다 원자 폭탄 만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대잠수함 작전, 잠수함 탐지는 물리학자들에게도 챌린징한 굉장히 중요한 난제들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나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잠수함을 찾아냈을까? 형님이라면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쉬운 건 직접 보는 거니까. 사실 그렇죠.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배에 서서 망원경을 보면 안 보이니까, 문제가 빛이 반사를 하기 때문에 안에가 안 보이니까, 일단 이때도 비행기는 있었고 정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어쨌든 가시광선이 물을 잘 통과하니까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든 보는 방법부터 써보지 않았을까. 맞아요. 실제로 영국도 그것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이제 독일 입장에서도 그게 호락호락 당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잘 안 보이는 수중 지형, 우리 물속도 사실은 암초들이 많고 그늘진 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정찰을 많이 피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그 다음 수를 찾아야겠죠. 빛이 아니면은 소리를 쓸 수밖에 없는데, 소리, 우리 음파라고도 하죠. 음파는 밀도가 높을수록 이게 더 잘 전파가 되죠. 그래서 물속에선 음파가 훨씬 더 잘 전파가 되잖아요, 공기 중보다.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려면은 이 음파란 게 그럼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상욱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미션은 물속에서 만들어지는 소리를 듣겠다는 거니까 먼저 소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항상 물리과에서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일단 공기 중에서 소리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부터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공기 중에서의 소리는 진동인데, 여러분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목에 손을 대고 한번 소리를 만들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렇게 목이 떨리잖아요. 이 목의 진동이 우리 귀까지 전달돼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공기가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소리 얘기에서 안 보이지만 있어요, 공기가. 이 공기가 이렇게 떨리는 거를 전달해요. 똑같이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공기를 이렇게 누르면 이 공기가 원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돌아오고 하는 이 양상이 그대로 전파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귀까지 그게 와서 우리 고막을 흔들기 때문에 이 목의 진동이 그대로 귀 고막의 흔들림으로 전달되어서 소리를 듣는 거죠. 결국은 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어떤 종류건 간에 그 진동을 감지할 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진동을 잡아낼 수 있을 어떤 장치가 있으면 돼요. 아무리 미세하게 움직이더라도 그 변화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너무 작기 때문에 증폭할 수만 있다면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떨리는 게 머릿속을 쫙 울리는 것이 떨림과 울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베스트셀러 하나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PPL을 이게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네요. 사실 이 떨림과 울림이 이게 원래는 물리 용어에서 온 거거든요. 맞아요. 원래는 이게 진동과 공명인데 책 제목을 그렇게 했다가 안 팔리겠죠. 진동과 공명. 그렇죠. 동의의 웃음소리겠죠. 그래서 제목을 좀 부드럽게 진동이 떨림이니까 떨림, 좀 울림이 바뀐 거죠. 그래서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개근상 구독자 3분을 추첨해서 김상욱 교수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떨림과 울림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물속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또 관건 아니겠습니까? 물속의 소리를 그냥은 안 들리니까 왜냐면 소리가 대부분 다 공기로 나오지 못하고 다 반사되기 때문에 물 표면에서 귀를 물에 넣어야 되나? 근데 놀랍게도 방금 얘기하신 대로 물속에 귀를 집어넣는 일부터 시작했네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물속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통칭해서 우리가 하이드로폰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꽂아갖고 귀에 뭐 듣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팔로 꽂아갖고 듣는 거 생각하잖아요. 이것도 준비한 거야 지금? 네. 정말 이걸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물에 댄다고 이렇게? 네. 이게 들릴까? 여기다 고무호스 달아갖고 이거 진짜 물속에 집어넣어서 이러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바엔 그냥 배 밑바닥 가서 이렇게 귀를 대는 게 낫지 않을까? 맞아요. 그 방법을 그 다음에 썼더라고요. 역시 사람 생각하는 게 다 비슷하죠. 똑같구만. 다 물리학자들이니까. 그래서 이 선체에 진동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납동이를 붙인 다음에 그 납동이로 전달되어 오는 진동을 갖다가 역시 들을 수 있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또 지오폰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실험을 했다고 해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듣기는. 맞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 방송 우리 하는데도 여기도 차고 있네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마이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마이크를 집어넣는 시도가 그 다음에 있었더라고요. 1870년대부터 카본 마이크, 탄소 알갱이 마이크가 처음 실용화 됐더라고요. 이 카본 마이크는 뭐냐면 우리 전극 사이에 카본 알갱이들을 집어넣는데요. 탄소는 전기가 통하잖아요. 소리가 들어오면은 전극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 때마다 카본 알갱이들이 뭉쳤다 다시 흩어졌다 하면서 바뀌는 전기 저항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전기 신호로 바꿨다고 해요. 차이가 미세할 텐데 그때 증폭기가 있었나? 그 당시엔 증폭기가 당연히 별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 갖고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는 걸 이제 역시 귀에다 귀 좋은 사람을 흡하다가 이 카본 마이크 정도로는 이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다른 마이크들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것이 그 당시에 콘덴서 마이크, 지금도 사실 많이 쓰는데 이 콘덴서 마이크가 이때 나온 거라고 해요. 근데 그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네. 콘덴서 마이크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콘덴서는 결국에 전기를 담는 이런 용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기 용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쭉 전기를 충전시키는 걸 주사기에 물을 담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에 진동이라는 게 여기 한쪽에 와갖고 진동은 여기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 진동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물 높이가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전압을 이용해 갖고 전기 신호로 바꾸는 것이 바로 콘덴서 마이크의 원리입니다.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물리지식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어차피 소리란 거는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고 이 진동이 결국은 전기 신호로 바뀌어야 우리가 그걸 쓸 수 있거든요.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저항을 바꿔보자. 네. 흔들리면 바뀌는 저항. 그 다음에는 전기 용량을 바꿔보자. 근데 컨덴서를 이용한 거고
이거 말고도 진동할 때 변하는 게 물리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그렇죠. 자석이 움직이면 전류가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움직임을 바로 전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는 과연 이게 얼마나 큰 신호가 나올 것인가가 문제죠. 한번 얼마나 큰 신호가 나오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석과 코일을 준비해 이거 봤습니다. 쉽지 않은 실험인데 자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저희가 전자기 유도라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배웠던 기억 나세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사람 이름입니다. 네, 대한 유명한 과학자분께서 이분이 알아낸 게 뭐냐면은 자석이 움직이면 이 근방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전선에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쓰는 모든 전기는 발전소의 터빈이 돌아가면서 만들거든요. 지금은 이제 터빈이 아니고 이제 움직일 텐데 이거를 제가 일어나서 이게 빠를수록 잘 되기 때문에 사실은 안 돼. 바늘이 움직입니까? 좀 보이세요? 네, 움직이죠. 예. 살짝 움직이죠. 힘들다 힘들어.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장이 여긴 세고 여긴 약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면은 자기장이 점점 세지면서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게 전기를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보셨지만 이렇게 이만큼밖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네, 바늘이 그러니까 조금밖에 움직여야 이거를 이제 증폭시켜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온 이름이 마그네폰이었다고 해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직관적인 진짜. 이름이네요. 네. 마그네폰. 이 자석폰 이런 식으로 해서 소리를 받는 쪽에 대갖고 이 자석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면 되지 않겠냐. 얼마나 이게 작겠어. 원시적으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나름 굉장히 선구적인 기술이었고 실제로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1917년에 독일이 다시 한번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했지만은 다양한 마이크들이 이제 배치가 됐었고 유보트를 하나하나 색출해서 폭내를 어마어마하게 떨어뜨려 잡기 시작했던 거죠. 전쟁 중에는 이런 식으로 잠수함 잡는 데 쓰이다가 전후에 나중에 조금 더 정교해지면서 상품화가 된 겁니다. 이것도 진짜 군용 기술이 민간으로 이전된 굉장히 또 선구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지금 우리 못 찍어요 지금. 이거 지금 이 마이크에서 지금 딱 그 원리를 쓰고 있는 거라. 마이크의 발전을 일으켰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 말고도 더 중요한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바로 이 잠수함을 잡기 위해서 이건 프랑스에서 낸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또 많이 익숙한 물리 효과를 이용하더라고요. 음파의 압력 그리고 나와야 될 것은 전기. 그럼 뭐가 생각나세요? 압력, 전기. 압전 효과를 갖다가 그렇지. 이용하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나왔더라고요. 압전 효과를 처음에 발견하게 된 거는 크리스탈을 갖다가 꽉 이제 압력을 가해 보니까 거기서 전기 신호가 나온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그걸 알아낸 사람이 피에르 큐리 형제였어요. 큐리 부인의 남편이 바로 피에르 큐리였습니다. 그 형제가 이 1880년대에 이걸 처음 발견을 했고요. 딱 전쟁이 터지니까 그 피에르 큐리의 제자였던 랑주방이라는 분.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랑주방 방정식으로 유명한 바로 그분이 압전 효과를 이용을 해서 잠수함을 잡자는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이 압전 효과가 뭐냐면은 이것도 간단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압전 소자라는 거예요. 크리스탈처럼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그런 물질이 있고요. 거기에가 패드를 댔고 요 끝에 전극에다가 LED를 갖다가 달았습니다. 여기를 딱 누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LED 불빛이 살짝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이거 스위치 아니죠? 네, 스위치는 아니고 실제로 이걸 갖다가 꾹꾹 눌러주면은 불빛이 좀 더 밝아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원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중심에 플러스 양전하를 갖는 부분이 있고 바깥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는 전하를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 같은 구조를 이룰 때 이 전하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압력을 가했을 때 압력을 가한다는 얘기는 결정 구조 입장에서는 이게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 모양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찌그러뜨리면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길쭉한 사각형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형태가 찌그러지는데 형태가 찌그러질 때 이것들이 갖고 있던 전하가 재배치가 되면서 여기 없던 전하가 생겨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균형이 돼가지고 0 중성이었는데 힘을 가하면은 이 결정 구조가 찌그러지면서 한쪽으로 마이너스가 몰려가고 반대쪽으로 플러스가 몰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극이 일어난다 그러는데요.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바로 전기를 얻은 거예요. 이때 순간적으로 전압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잠수함의 방향을 잡아낼 수 있겠다. 이 아이디어를 랑주방이 낸 거죠. 여전히 문제는 이게 얼마나 이 신호가 크게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 거죠. 이게 맞아요. 된다는 건 맞지만 이게 크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남아있긴 해요. 근데 이 1차 세계대전 후반이 되면서 드디어 소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소자가 나오게 되죠. 그게 바로 진공관입니다. 진공관의 원리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또 따로 다뤄드리겠습니다. 20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렇죠. 발명품 가운데 하나죠. 트랜지스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발명품인 진공관이 나오면서 전쟁 말기가 돼서야 이걸 확실하게 증폭을 시킬 수 있게 그러니까 됐다고. 작은 신호를 크게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 갖는지를 아마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원리적으로 작게 뭔가 감지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키우지 못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전기 신호든지 작은 변화를 크게 키울 수만 있다면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일을. 네. 실제로 트랜지스터가 바로 정말 많은 일을 하여 지금 우리의 이 전자문명이 있는 거죠. 맞아. 그 트랜지스터 작게 지금 축소한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반도체 칩이죠. 자, 근데 이렇게 워낙 늦게 되다 보니까 유보트 잠든 거의 못 쓰였다고 해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은 역사 속으로 잊혀진 그런 장비가 됐을 수가 있는데 물리학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연구해 보니까 근데 이 앞전 소자에는 마이크로폰과는 다른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가 나오는 것만 보여드렸는데 앞전 소자는 반대도 됩니다. 전기를 가했을 때 압력이 발생하는 이런 효과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쭉 이걸 찌그러뜨리면은 전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전기를 가하면은 찌그러질 테니까 찌그러진다는 게 압력을 가한 거랑 같은 효과니까. 그렇죠. 바로 그 떨림이 이거를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만들어내고 마이너스 하면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테니까 떨림이 만들어 그게 이게 소리가 되는 거죠. 울리면은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 소자는 소리를 갖다가 들을 수도 있고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게 다 둘 다 되는 이런 소자라는 게 사람들의 눈을 확 잡아 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앞전 소자를 이용한 스피커가 사실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우리 전자기기에 들어가면 뿌 하는 부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앞전 소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게 부저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소리 우리 전자기기에서 많이 들으시죠? 이게 바로 앞전 효과를 이용한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야 우리가 이제까지는 잠수함을 잡을 때 밖에서 들려오는 잠수함의 소리를 그냥 듣기만 했잖아요. 근데 이러지 말고 직접 음파를 갖다가 쏴서 그 음파가 반사되어 오는 걸 들으면 좋겠다. 잠수함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못 잡잖아요. 근데 음파를 적극적으로 쏴서 그게 반사되어 오는 걸 잡으면은 아무리 소리를 감추고 있어도 철 선체에 반사되어 오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른바 액티브 소나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앞전 소자를 이용한 잠수함 탐지 장치가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다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빛이 체스 몸에 맞아서 튕겨나온 거를 이제 눈으로 감지한다 그랬는데 소리로 본다는 거는 소리를 체스 몸에 쏴서 튕겨나온 파동을 제가 감지할 수 있으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그대로 사용하면 초음파 탐지기가 되는데 태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맞아요. 이제 이 소나를 쏴서 태아의 몸에 맞춰서 튕겨나오는 걸 받아가지고 물론 이제 빛과 다른 점은 빛보다 훨씬 이게 해상도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빛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원리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을 만들어서 감지하면 되는 것처럼 소리를 만들어서 감지하면 되는데 이 두 개를 다 앞전 효과가 할 수 있다는 앞전 거죠. 소자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리학자는 이거 보는 순간 이제 소리로 볼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음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파를 이용하게 되면 그게 바로 레이더인 겁니다. 그렇죠. 레이더도 마찬가지로 전파를 쏴서 그게 어떤 대상에 맞아갖고 돌아오는 걸 우리가 측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전쟁 중에 과학기술이 확 발전하면은 전쟁 끝나면 막 쓰이죠. 그래서 앞전 효과 같은 것도 이건 굉장히 응용성이 큰 거기 때문에 널리 쓰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생각에 압력을 가했는데 전기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전기를 가해서 뭐가 떨리거나 이거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집에 가습기가 있으시다면 초음파 가습기 느낌이 오시죠? 전기를 가해서 떠는 거예요. 떨어서 물을 툭툭툭 쳐가지고 물을 날려서 보내는 게 그게 초음파 가습기고요. 가스레인지 쓰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고기 먹으러 가면 이제 고기 구울 때 점화장치 보면은 내가 손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턱턱 힘을 줬는데 불꽃이 팍 튀잖아요. 불꽃을 튀는 데 필요한 전기를
바로 앞전 효과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스레인지 점화 장치. 또 뭐가 있을까? 에어백도 이런 걸 쓰죠. 에어백이 에어백. 앞에 압력 센서들도 쾅 부닥쳤을 때 자동차의 전기계통이 다 끊어져도 탁 순간적으로 터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앞전소자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물론 시작은 전쟁 무기 또는 전쟁에 사용하는 거였겠지만 결국 모든 과학기술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잘 사용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 전쟁보다는 평화를 위해서 그럼요. 사람을 위해 써야겠죠. 다 이런 게 다 하나로 다 엮인 바로 파동의 원리. 그래서 떨림과 울림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흐뭇한 너무 훈훈한 그, 분위기죠. 훈훈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네. 한 달 동안 참 재미있는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그래, 한 달이나 우리가 했네. 그러게요. 30년 전에 그 파릇파릇하던 시절에 하던 얘기도 많이 생각이 나고 그때 진짜 대단했는데 아마 이거 보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최승경 박사는 진짜 정말 똑똑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유명했어요. 그래서 뭐 모르는 게 없다. 물리학만 빼고 뭐. 이건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물리 전공자가 오히려 물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른 모든 분야를 두루두루 잘했던 그런 친구인데 어쩌다 보니 또 밀리터리에서도 역시 그 재능을 꽃피워서 이런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나오실 거죠? 언젠가? 다음에 채널이 잘 되면 네.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김상욱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저 다음에는 어떤 게스트가 또 이제 오시나요? 5월에는? 과학자가 한 번 하셨으니까 다음번에 공학자가 베스트셀러 저자로 유명하신 민태기 소장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판타레이의 네. 그분 아주 훌륭하죠. 예, 아주 누리호의 부품을 직접 만드시는 공학 현장에 계신 분에게 과학사와 전쟁사 속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 만난 것 같은데. 제가 맨날 딸릴 것 같은데